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선박 나무호 때문이었죠. 2026년 5월 4일 기관실에서 폭발음이 났습니다. 선원들이 도망쳤을까요? 놀랍게도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2달 동안 통행료 한 푼 안 내고 버텨온 나라, 피격을 당해도 자리를 지킨 선원들. 과연 이 나라는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소금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소용없어요. 오만만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건물 틈새로 기어들거든요. 살라라 한 관제실은 늘 그랬습니다. 46살이 된 지금도, 처음 이 자리에 앉았던 23살 때도 똑같았어요. 2026년 5월 4일 저녁이었습니다. 교대를 막 마친 시간이었어요. 관제실 안은 낮은 기계음과 교신 소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메인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호르무즈 방향 선박 배치도였습니다. 빨간 점들이 해협 안쪽에 촘촘하게 박혀 있었어요. 2달 넘게 움직이지 않는 점들이었습니다. 그중 한국 선박이 26척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위치를 확인해 왔으니까요. 그날도 별일 없겠거니 했습니다. 오후 8시 40분이었어요. 16번 채널에서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흔들리지는 않는데 뭔가 눌려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침착함을 붙들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화물선 나무, 호르무즈 해협 내부 정박구역, 기관실 좌연 화재 발생, 이산화탄소 살포 중. 손이 멈췄습니다. 귀가 화면 쪽으로 쏠렸어요. 승선원 24명, 현재 전원 탑승 중. 대피 없음. 자체 진화 시도 중. 대피 없음. 그 세 글자에서 굳었습니다. 피격 추정인데도요. 선박이 공격받으면 선원들은 구명정을 탑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게 이 바다의 절차이고 살아남는 방식이에요. 나무호는 남아 있었습니다. 16번 채널을 열어뒀어요. 교신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화면 위 빨간 점 하나가 그 자리에 박혀 있었어요.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동료 카림이 제 옆으로 왔어요. 화면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같은 걸 보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오만만이 보였어요. 밤이 내려앉은 바다는 검었습니다. 수평선 너머 호르무즈 방향으로 희미한 불빛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지금 불이 나고 있는 베겠구나. 16번 채널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교신은 4시간 동안 끊기지 않았습니다. 카림이 차를 가져다 줬어요.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간헐적으로 나무호에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불길이 기관실 안쪽으로 번지고 있다고, 이산화탄소를 추가 살포한다고.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했어요. 불이 나고 있는데 저렇게 침착하다는 게요. 새벽 1시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화재 진압 완료. 승선원 24명 전원 무사. 관제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카림이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화면을 끄지 않았어요. 빨간 점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해협이 막혀 있으니 나갈 수도 없는 거였지만 불이 꺼진 뒤에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묘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저한테는 오랫동안 해운 서류에 찍히는 국적 코드 중 하나였습니다. KR. 그게 전부였어요. 그 나라가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어온 건 할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은 살림 알발루시. 오만이 개발을 막 시작하던 1970년대 미나 알파알 정유항 공사에서 현장 감독을 하셨어요. 그 공사장에 한국 건설사 인부들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그 사람들 옆에서 일하셨죠. 더울 때 일하는 방식이 달랐다고 하셨어요. 낮 온도가 45도를 넘으면 오만 사람들은 그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두건을 단단히 묶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철근을 잡고. 할아버지가 왜 안 쉬냐고 물었더니 한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쉬면 나중에 더 힘들어. 할아버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하셨어요. 저한테 그 말을 해주실 때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격언이 아니라 45도 사막에서 철근을 쥔 손에서 직접 나온 말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날 밤 그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4시간 동안 직접 불을 껐습니다. 대피하지 않았어요. 불이 꺼진 뒤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지금 쉬면 나중에 더 힘들어. 할아버지가 사막에서 들으셨던 그 말이랑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을 떨치려 했어요. 잘 안 됐습니다.
살라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직선으로 400km입니다. 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400km는 손이 닿을 거리예요. 교신이 되고 레이더가 잡히고 추적 화면에 점이 찍히거든요. 2달 넘게 매일 그 점들을 봐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막은 건 2026년 2월 28일이었어요. 그날 오전 이란 혁명 수비대의 경고, 방송을 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공식 선언도 아니었고 외교 채널을 거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선 주파수로 일방적으로 쏟아진 군사 경고였어요. 그날 하루 만에 이 바다가 달라졌습니다. 오전까지 유조선 행렬이 이어지던 해협이 오후부터 조용해졌어요. 움직이는 점들이 급격히 줄었고 선박들이 멈추거나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루 2,100만 배럴이 지나던 항로가 하루아침에 잠겼어요. 그날부터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한국 선박 26척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처음엔 직업적인 확인이었습니다. 고립된 선박이 있으면 관제 차원에서 파악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달라졌어요. 확인이 아니라 기다리는 느낌이 됐습니다. 오늘은 빠져나갔나, 오늘은 통행료를 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한 척도 안 날았습니다. 2달 넘게요. 이란이 요구한 통행료는 선박 한 척에 30억 원이었어요. 비트코인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 선박들은 냈어요. 일부는 내고 빠져나갔고 일부는 홍해로 우회했습니다. 해협 안쪽에 남은 선박 수가 점점 줄어들었는데 한국 선박만 그대로였어요. 26척. 한 척도 줄지 않았습니다. 카림이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안 내는 거야? 30억을 못 낼 리가 없잖아.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같은 생각이었어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원유 수송로가 막힌 채로 버틴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느 날 카림이 말했어요. 유세프, 혹시 정부 지시 아닐까? 국가 체면 문제라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체면 때문에 선원 160명을 2달 넘게 해협 안에 묶어두는 정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걸렸습니다.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5월 4일 저녁 16번 채널에서 나무호 교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그 이유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화면 위 빨간 점 하나가 그냥 점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날 교신을 다시 떠올리면 지금도 귀 안쪽이 먹먹해집니다. 메이데이 신호가 들어온 건 오후 8시 40분이었어요. 처음엔 신호가 약했습니다. 해협 안쪽에서 오는 거라 간섭이 있었거든요. 헤드셋을 당겨 쓰고 볼륨을 높였어요. 기관실 좌연 폭발음 확인. 화재 발생. 이산화탄소 방출 시작. 승선원 24명 전원 현재 탑승 중. 위치 확인을 먼저 했습니다. 나무호. 호르무즈 해협 내 정박 구역. 화면에 붉은 경고 표시가 올라왔어요. 즉각 오만 해양청 긴급 채널의 상황을 올리면서 16번 채널은 끊지 않았습니다. 20분쯤 지났을 거예요. 두 번째 교신이 왔어요. 화재 확산 중. 기관실, 격벽 온도 상승. 추가 이산화탄소 살포. 목소리 톤이 여전히 눌려 있었습니다. 다급하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에서 귀를 뗄 수가 없었습니다. 카림이 옆에 와서 헤드셋 한쪽을 자기 귀에 대봤어요. 대피는 언제 하는 거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선장이 퇴선 명령을 내렸어야 해요. 구명정을 내리고 선원들을 바다로 내보내야 합니다. 화재에 폭발이 겹치면 더욱요. 국제회사 기구가 정한 절차고 수십 년간 지켜온 상식이에요. 나무호는 그 상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교신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상황 보고 주기가 30분 간격으로 유지됐어요. 위기 상황에서 교신 주기를 그렇게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선박은 드물거든요. 공항이 오면 교신이 뜨문뜨문해지거나 아예 끊깁니다. 나무호는 끊기지 않았어요. 2시간이 됐습니다. 3시간이 됐어요. 교대 시간이 지났는데도 카림이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관제실 안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16번 채널에서 나오는 교신 소리만 낮게 흘렀습니다. 4시간이 됐을 때였어요. 화재 진압 완료. 기관실 온도 하강 중. 승선원 24명 전원 무사.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카림이 의자를 뒤로 밀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오만만 수면이 보였어요. 달빛이 물 위에 깔려 있었습니다. 4시간이었어요. 피격 추정인데도 대피하지 않고 직접 소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어요. 이 바다에서 수십 년을 보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진화가 끝난 뒤에도 나무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화면 위 빨간 점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디로도 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관제실 소파에 외투를 덮고 누웠어요. 눈은 감겼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6번 채널은 여전히 열려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돼도 3시가 돼도 나무호는 그 자리였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왜 안 나갔을까요? 불이 났습니다. 구명정이 있었어요.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나가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24명이 남아서 직접 불을 껐습니다. 4시간 동안요. 2가지 설명이 가능했어요. 하나는 선장의 판단이었습니다. 기계 결함일 수 있다고 봤을 수 있어요. 구명정보다 자체 진화가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합리적인 설명이에요. 그런데 2번째가 있었습니다. 2달 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통행료를 요구받았는데 내지 않았습니다. 피격을 당했는데 자리를 지켰어요. 이 3가지가 하나로 연결된 것 같았습니다. 어떤 방향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카림이 출근했습니다. 소파에 누운 저를 보더니 말없이 차를 가져다 줬어요. 일어나 앉았습니다. 몸이 뻐근했어요. 유세프, 트럼프가 이란 소행이라고 발표했어. 한국한테 파병도 요구했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어요. 한국이 파병에 응하면 이란이 나머지 선박을 어떻게 볼지 모릅니다. 응하지 않으면 미국이 압박을 높이는 거고요. 선원 160명이 그 사이에 있었어요. 여전히 해협 안쪽에서요. 창밖을 봤습니다. 오만만 아침 바다가 파랬어요. 바람이 없었습니다. 수평선이 선명했어요. 저 너머 400km 밖에 26척이 있었습니다. 닿지 않는 거리인데 이상하게 가깝게 느껴졌어요. 나 두바이 다녀올 것 같아. 카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잠깐 생각했어요. 직접 봐야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확신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그걸 숨기지 못했습니다. 카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친구거든요. 제가 직접 봐야겠다고 하면 그럴 이유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외투를 집었습니다. 화면 위 나무 위치는 그대로였어요. 빨간 점 하나가 해협 안쪽에 박혀 있었습니다. 불이 났고 꺼졌고 지금은 조용했어요. 그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관제실 문을 열었어요. 살라라 항 아침 공기가 얼굴로 왔습니다. 소금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어요. 두바이까지는 차로 5시간이었습니다. 두바이까지 가는 길은 오만 북쪽 해안을 따라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바다가 계속 보였어요. 오만만이 아라비아해로 이어지는 구간이었습니다. 오전 햇살이 수면 위에 깔려 있었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선글라스를 내리고 핸들을 잡았어요. 5시간. 그 시간 동안 머릿속에서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버티는 걸까요? 수많은 나라 선박들이 위기가 오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왔어요. 통행료를 요구받으면 냅니다. 위협을 받으면 우회해요. 공격을 받으면 대피하죠. 강한 쪽이 정하는 규칙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이 바다의 논리였어요. 한국 선박은 그 논리를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바이 외곽에 진입했을 때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어요. 고층 건물들이 먼저 보였습니다. 열기가 올라왔어요. 항구 방향 크레인들이 보였습니다. 멈춰 있었어요. 호르무즈 봉쇄 이후 물동량이 줄면서 저렇게 된 거였습니다. 목적지는 두바이 항 인근 HMM 사무소였어요. 항구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유리 외벽에 햇살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주차를 하고 건물 입구에 잠깐 섰습니다. 들어갈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오만 왕립해양청 관제관이 한국해운사 사무소를 찾아간다는 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공식 방문도 아니었고요. 그래도 들어갔어요. 로비가 조용했습니다. 직원 2명이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어로 소개했어요. 오만 왕립해양청 관제관이고 나무호 교신을 직접 수신했다고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이준혁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두바이 지사장이었습니다. 악수를 했는데 손이 단단했어요. 잠을 못 잔 사람 특유의 눈이었습니다. 눈 밑이 거무스름했어요.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모니터 2개가 켜져 있었습니다. 하나에는 선박 추적 화면이 떠 있었어요. 한눈에 봤습니다. 26척. 여전히 그 자리였어요. 이준혁 지사장이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받아 들고 바로 물었어요. 어젯밤 교신, 제가 직접 수신했습니다. 남우호 선원들이 4시간 동안 직접 불을 껐어요. 왜 대피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선원들한테 직접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준혁 지사장이 연락을 넣어줬습니다. 남우호는 두바이 항으로 예인 중이었어요. 선원들은 아직 선박 안에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는 건 어렵다고 했어요. 대신 호르무즈 안쪽에 묶인 다른 한국 선박 선원 1명이 두바이 경납고 구역에 있다고 했습니다. 연결해 줄 수 있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납고는 항구 외곽에 있었어요. 들어서자마자 기계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기름과 금속이 섞인 냄새였어요. 천장이 높아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쪽에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얼굴이 거무스름하게 탄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바다에서 일한 사람 특유의 피부색이었어요. 오만에서 오셨습니까? 영어였습니다. 예, 살라라 항관제관입니다. 남우호 교신을 수신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형준이라고 했어요. 호르무즈 안쪽에 묶인 선박 중 한 척의 선원이었습니다. 2달 넘게 이 구역에 있었다고 했어요. 경납고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천장 환기구에서 바람이 들어왔어요. 금속 냄새와 바다 냄새가 섞였습니다. 물었어요. 남우호 선원들이 왜 대피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박형준 선원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한테 묻는다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그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데서 일하셨어요. 멈췄습니다. 어디서요? 사막에서요. 1970년대요. 파이프 용접이요.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어요. 1970년대 사막. 할아버지가 미나 알파알 공사장에서 만났던 그 한국인들이 떠올랐습니다. 박형준 선원이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가 거기서 번 돈으로 저희 집이 섰어요. 제가 학교를 다녔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바다가 무서운 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한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창문 쪽을 잠깐 봤어요. 경납고 작은 창문 너머로 한국 크레인이 보였습니다. 그 시선이 어딘가 먼 곳을 향하는 것 같았어요. 사막인지 바다인지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려다 멈췄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더 들어야 할 것 같았어요. 박형준 선원과 2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1977년에 사우디아라비아로 갔다고 했어요. 파이프 용접 기술자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중동으로 건설 인부들이 쏟아져 나가던 시절이었어요. 낮에 철근을 잡으면 손바닥이 데인다고 아버지가 편지에 썼다고 했습니다. 사막 온도가 낮에 50도를 넘어가거든요.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다고요. 그런데도 3년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 돈으로 전셋값을 냈다고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50도 사막, 데어가는 손바닥, 3년. 그래서 전셋값, 숫자로만 들었는데 숫자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의 3년이었습니다. 경납고를 나온 건 저녁이 다 됐을 때였어요. 두바이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무소에 들어올 때 뭔가를 확인하러 왔었거든요. 한국 선박이 결국 버티지 못한다는 걸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포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오면서 제가 확인하려던 게 뭔지 잘 모르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항구 외곽으로 걸어갔습니다. 철조망이 쳐진 정박구역이 나왔어요. 크레인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선박들이 보였어요. 거대한 철덩어리들이 물 위에 그냥 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연기도 없었고 소리도 없었습니다. 2달 넘게 저러고 있구나. 선박 추적 앱을 켰어요. 화면 가득 정박 표시가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 선박 26척의 위치가 찍혀 있었어요. 살라라 관제실에서 매일 보던 화면인데 항구 바로 옆에서 보니까 달랐습니다. 점이 아니라 배였어요.
배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바다 쪽에서 불어왔어요. 짠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미나 알파알에서 맡으셨을 냄새가 이런 냄새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50년 전 그 공사장 옆에서 일하던 한국인들. 50도 사막에서 철근을 잡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잡던 사람들. 지금 쉬면 나중에 더 힘들어 라고 웃으며 말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들이 지금 저 배 안에 있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배들인데 묘하게 버티고 있다는 인상을 줬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이준혁 지사장이었어요. 유세프 씨, 내일 아침에 시간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낮은데 무게가 있었습니다. 있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철조망 너머를 봤습니다. 선박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저녁이 오고 있었거든요. 피격을 당해도 꺼지지 않는 불빛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혁 지사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제와 같은 회의실이었어요. 테이블 위 서류 더미는 그대로였습니다. 선박 추적 화면에 26개 점이 찍혀 있었어요.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받아들었어요. 드릴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그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 한 장을 제 쪽으로 밀었어요. 한국어로 쓰인 문서였습니다. 읽지 못했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내부 검토 문서입니다.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트럼프 파병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인데 이번 주 안에 결정한다고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한국어를 읽지 못하니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가 의미하는 바는 알았어요. 한국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파병이냐 아니냐. 파병이 결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란이 우리 선박 25척을 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가능성이 있죠. 안 하면요. 미국이 압박을 높일 겁니다. 이미 미참전 독일에 주둔한 미군 철수를 선언했고 유럽연합에 관세를 매겼어요. 한국도 그 수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선원들이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거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어요. 창 쪽을 봤습니다. 두바이 아침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저는 선원들이 걱정됩니다. 파병이 되면 이란이 우리 배를 추가로 건드릴 수 있어요. 안 하면 미국이 압박을 높이고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우리 선원들이 가장 먼저 위험해집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건 외교적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저 바다에 있는 160명이었어요. 멍청한 질문을 한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한쪽 벽에 중동 항로 지도가 붙어 있었어요. 빨간 선으로 호르무즈 경로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파란 선으로 홍해, 우회 경로가 새로 그어져 있었어요. 파란 선이 훨씬 길었습니다. 돌아가는 거리가 눈에 보였어요. 이게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사무소에 뭔가를 확인하러 왔었어요. 한국이 버티지 못한다는 걸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앞에 앉아서 전혀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버티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선원들이 안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바뀌었어요. 제 안에서요. 호텔로 돌아온 건 점심이 지나서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뉴스를 켰어요. 속보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프리덤 작전 진행 상황을 발표했어요. 미군 구축함 2척이 호르무즈 인근 해역에 추가 배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전에 동참한 나라가 몇 개국 더 늘었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다음 줄이 이상했습니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정유 단지에 드론을 발사했다는 거였어요.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은 날이었어요. 나무호가 피격된 날, 미국이 프리덤 작전을 개시한 날.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정유 단지를 공격한 것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두바이 오후 공기가 들어왔어요. 뭔가 타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북쪽 방향이었어요. 푸자이라 방향이었습니다. 멀리서 연기 기둥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카림이었어요. 유세프, 뉴스 봤어? 이란이 푸자이라 쐈어. 그리고 일본이 자위대 파병 검토한다고 발표했어.
창가에 서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본이요. 응. 일본이 먼저 나서면 한국도 입장이 어려워지는 거잖아. 안 하면 뒤처지는 모양새가 되니까. 잠깐 말이 없었어요. 이준혁 지사장이 오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선원들이 가장 먼저 위험해진다고. 그 말이 지금 이 상황과 겹쳤어요. 일본이 파병 검토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고 있어요. 이란은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했습니다. 한국 선박 26척이 그 한복판에 있었어요. 카림, 이란이 왜 하필 한국 선박을 골랐을 것 같아. 카림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한국은 이란이랑 군사적으로 충돌한 적이 없잖아. 미국이 압박할 빌미를 주면서 가장 건드리기 쉬운 목표였겠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니면 2달 넘게 통행료를 거부했으니까 그게 혁명수비대한테 거슬렸을 수도 있어. 카림이 덧붙였어요.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았습니다. 계획된 공격이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뉴스 화면을 다시 봤어요. 속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공망이 이란 탄도미사일 12발, 순항미사일 3발, 드론 4기를 요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19발을 전부 막았습니다. 그런데 나무호는 맞았어요. 그 대비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방공망이 19발을 막은 나라 바로 옆에서 선박 한 척이 맞았어요. 그것도 한국 선박이었습니다. 이란이 미군한테 고속정을 잃고 아랍에미리트 방공망한테 미사일이 전부 막힌 그날, 그 분풀이가 한국 선박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 방 창가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두바이 하늘에 연기가 옅게 깔려 있었어요. 푸자이라 방향 연기가 바람에 실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박 26척이 저 연기 너머 어딘가에 있었어요. 이번 주 안에 한국이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 결정이 저 배들 위에 있는 160명의 운명에 직접 영향을 미칠 거였어요. 창문을 닫았습니다. 타는 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요. 그런데 냄새는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호텔 방 화면에 속보가 올라왔어요. 홍해에서 한국 유조선 한 척이 후티 무장 세력의 경고 사격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격은 아니었어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홍해, 우회 항로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화면을 끄지 못했어요. 호르무즈가 막혀 있습니다. 홍해가 흔들립니다. 한국이 원유를 들여올 수 있는 경로가 하나씩 닫히고 있었어요. 살라라 관제실에서 볼 때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준혁 지사장을 만나고 박형준 선원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는 달랐어요. 숫자가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이준혁 지사장한테 연락했습니다. 홍해, 뉴스 보셨습니까?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낮았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해 경로도 완전히 닫히면 쓸 수 있는 우회로가 없어요.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야 하는데 그러면 운송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비용도요. 그러면 버티는데 한계가 생기죠. 그 말이 짧게 끊겼어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섰습니다. 두바이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들 너머로 호르무즈가 있었어요. 26척이 있었습니다. 160명이 있었어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위기 상황을 여러 번 봐왔어요. 이란이 선박을 건드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해협이 막힌 것도 처음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결론은 같았어요. 강한 쪽이 이겼습니다. 약한 쪽이 물러났어요. 버티는 건 결국 무모함이었습니다. 그 공식이 지금도 맞는 것 같았어요. 호르무즈가 막혀 있습니다. 홍해가 흔들려요. 트럼프가 파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먼저 검토를 발표했어요.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했습니다. 사방이 막혀가고 있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두바이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한국 크레인 불빛이 깜빡였어요. 그 불빛이 이상하게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꺼지지 않았거든요. 새벽 3시였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출장을 올 때마다 챙기는 게 하나 있거든요. 할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1970년대 미나 알파알 공사 현장에서 찍은 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35살 때였어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현장 감독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옆에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중 몇 명이 동양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사진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늘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야.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호텔 방 조명 아래에서 사진이 누렇게 보였어요. 할아버지 얼굴이 젊었습니다. 옆에 선 한국 사람들 얼굴이 작게 보였어요. 표정까지는 알 수 없었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 중동건설 1970년대. 화면에 자료들이 올라왔습니다. 연간 10만 명의 한국 인부가 중동건설 현장에 파견됐다고 했어요. 그들이 벌어들인 외화 수입이 당시 한국 전체 외화의 절반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한국이 고속도로를 깔았다고요. 공장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그전 기록도 나왔습니다. 1960년대였어요. 독일 탄광이었습니다. 한국 광부들이 지하 1600m 갱도에서 석탄을 캤다고 했어요. 하루 8시간에서 9시간씩이었습니다. 갱도 온도가 섭씨 35도를 넘었다고요. 간호사들도 갔어요. 독일 병원에서 일하면서 월급 대부분을 고향으로 붙였다고 했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들었어요.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두바이 새벽이었어요. 도시 불빛들이 켜져 있었지만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사진을 다시 봤어요. 저 사람들이 독일 탄광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였어요. 탄광에서 번 돈이 씨앗이 됐고 중동 건설 현장에서 그 씨앗이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선원들은 그 다음 세대였습니다. 사막에서 철근을 잡으셨던 분들의 아들, 딸이었어요. 박형준 선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다르게 들렸어요. 무감각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건너 내려온 말이었어요. 탄광에서 버텼던 사람들이 다음 세대한테 물려준 말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버텼던 사람들이 또 다음 세대한테 전해준 말이었어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을 손에 들었어요. 50년 전 미나 알파알 사막에서 철근을 잡던 손들. 그 손들이 지금 호르무즈에서 이산화탄소 호스를 잡고 있었습니다. 같은 손이었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바다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만들어온 판단들이요. 강한 쪽이 이긴다. 버티는 건 무모함이다. 그 공식들이요. 틀리지 않은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침이 됐을 때 이준혁 지사장한테 전화했습니다. 경납고에 오늘도 박형준 선원이 있는지 물었어요.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나갔어요. 경납고 안은 어제와 같았습니다. 기계 냄새, 높은 천장, 멀리서 들리는 크레인 소리. 박형준 선원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어요. 또 오셨네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에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 분들이 1970년대 중동에서 일하셨던 거, 1960년대 독일 탄광에서 일하셨던 거요. 그가 가만히 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미나 알파알 공사장 감독이셨어요. 1970년대에요. 한국 인부들이랑 같이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평생 하셨어요. 더울 때 안 쉰다고요. 지금 쉬면 나중에 더 힘들다고 했다고요. 박형준 선원이 잠깐 저를 봤어요. 그 말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아버님이 사막에서 버티셨고 지금 아드님이 이 바다에서 버티고 계신 거잖아요. 그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기구에서 바람이 들어왔어요. 금속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크레인 소리가 한번 울렸다가 잦아들었어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우리가 거기서 번 돈이 이 나라 기초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힘들 때 버텨야 한다고. 이 나라가 힘들 때 버텨야 한다. 받아 적고 싶었어요.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어요. 눈 안쪽이 이상했습니다. 그 감각을 누르려고 했어요.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50년을 건너온 말이었어요. 사막에서 철근을 잡으셨던 아버지가 아들한테 전해줬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호르무즈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피격을 당해도 불을 껐고 통행료를 요구받아도 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잠깐 떨렸어요. 손을 등받이에 짚었습니다. 박형준 선원이 저를 올려다 봤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그가 고개를 약간 기울였어요. 뭐가요? 버티는 건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버티는 게 법칙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더 깊은 법칙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박형준 선원이 가만히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경납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얼굴로 왔어요. 소금 냄새가 깊게 들어왔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박형준 선원이 다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경납고 안이 조용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부두 끝까지 걸어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부두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두바이 항부두는 길었어요. 끝까지 가면 바다가 정면으로 보였습니다. 호르무즈 방향이었어요. 그 끝에 서서 수평선을 봤습니다. 희미했어요. 저 너머 어딘가에 나무호가 있었습니다. 두바이 항으로 예인되는 중이었어요. 호르무즈 안쪽에는 25척이 아직 있었습니다. 선박 추적 앱을 켰어요. 화면 위 점들이 찍혔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점들이었어요.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살라라 관제실에서 매일 보던 점들인데 지금은 달리 보였어요. 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카림이었어요. 유세프, 방금 발표 났어. 한국 정부가 청해부대 구축함 호르무즈 인근 추가 파견 결정했대. 파병은 아니야. 자국 선박 보호 임무래. 잠깐 멈췄습니다. 파병이 아니라 자국 선박 보호.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트럼프가 요구한 프리덤 작전 참여는 거부하면서 동시에 자국 선언을 보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 압박에 완전히 굴하지도 않고 이란과 정면으로 맞서지도 않는 선택이었어요. 아슬아슬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지금 쉬면 나중에 더 힘들어. 그냥 한다. 이 나라가 힘들 때 버텨야 한다. 그 말들이 이 선택과 어딘가 닿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카림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사우디 얀부항에서 한국 유조선이 출항했대. 홍해 경유해서 한국으로 간다고. 후티 경고 있었는데도 출항했어. 수평선을 봤습니다. 홍해가 흔들리는데도 출항했어요. 이틀 전이었다면 무모하다고 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뒤 나무호가 두바이 항에 들어왔습니다. 예인선에 끌려오는 나무호를 부두에서 봤어요. 선체 한쪽이 그을려 있었습니다. 기관실 쪽이었어요. 검게 그을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배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준혁 지사장이 옆에 와 섰어요. 나무호 선원들 내립니다. 보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원들이 내렸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한국인 6명이 먼저 내렸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부두 바닥을 밟는 발이 단단했습니다. 한 사람이 부두에 내리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두바이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없었어요. 파랬습니다. 그 사람이 짧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하늘을 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오래 봤어요. 4시간 동안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두에 서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가 이상하게 많은 걸 담고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다가갔습니다.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나무호 선원이십니까?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 라고 했어요. 저는 오만살라라 한 관제관입니다. 그날 밤 교신을 제가 수신했어요. 그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담담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수고한 건 선원님들이십니다. 그가 살짝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짧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웃음이 대답이었어요. 살라라 항으로 돌아온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관제실 문을 열었을 때 소금 냄새가 먼저 왔어요.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처음 이 관제실에 들어섰던 날처럼 낯설었습니다. 카림이 차를 내밀었어요. 잘 다녀왔어. 뭔가 달라 보이는데. 카림이 말했습니다. 차를 받으면서 메인 화면을 봤어요. 호르무즈 방향 선박 배치도였습니다. 빨간 점들이 해협 안쪽에 찍혀 있었어요. 아직 25척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이는 게 달랐습니다. 전에는 저 점들이 버티지 못할 것들로 보였어요. 결국 통행료를 내거나 나갈 것들로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 점들 하나하나에 사람이 있었어요.
사막에서 버텼던 아버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탄광에서 버텼던 할아버지의 손녀가 있었어요. 지금 쉬면 나중에 더 힘들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카림이 옆에 와서 화면을 봤어요.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까? 카림이 말했습니다. 잠깐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버틸 때까지요. 카림이 저를 봤어요. 뭔가 물어보려다 멈췄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헤드셋을 썼어요. 채널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교신들이 흘러나왔어요. 영어, 아랍어, 힌디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16번 채널을 열어뒀어요. 나무호가 교신을 올려보내던 그 채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16번 채널에서 신호가 들어왔어요. 약했습니다. 해협 안쪽에서 오는 거라 간섭이 있었거든요. 볼륨을 높였어요. 살라라 관제, 여기는 한국 선박입니다. 교신 상태 확인 요청합니다. 헤드셋을 고쳐 썼습니다. 천천히 채널을 열었어요. 한국 선박, 살라라 관제 수신 양호합니다. 교신 상태 확인됐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교신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2글자였어요.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 2글자가 관제실 안에 오래 머물렀어요. 16번 채널을 닫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오만만이 보였어요. 아침 햇살이 수면 위에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없었어요. 수평선이 선명했습니다. 저 너머 400km 밖에 25척이 있었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가방 안쪽 주머니에 늘 넣어두는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1970년대 미나 알파알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한국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사진을 화면 옆 선반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났던 그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 저 바다에 있었어요. 버티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버텼던 것처럼요. 16번 채널이 조용히 열려 있었어요. 소금 냄새가 관제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맡는 냄새처럼 선명했어요. 수평선을 봤습니다. 25개 점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오늘도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오만 살라라 함관제실에 앉아 16번 채널을 열어둔 유세프 이야기를 썼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들은 교신은 실제였습니다. 2026년 5월 4일 오후 8시 40분 HMM 나무호 기관실 좌연에서 폭발음이 났어요. 선원 24명이 대피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이산화탄소를 살포해서 불을 껐어요. 전원 무사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 하나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왜 대피하지 않았을까요? 그 질문을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알면서도 남은 거였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방식이었거든요. 1960년대 독일 탄광 지하에서 석탄을 캤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사막에서 50도 철근을 맨손으로 잡으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번 돈이 이 나라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음 세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가 힘들 때 버텨야 한다고. 그 말이 지금 호르무즈까지 왔습니다. 채널 16번이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이 영상은 AI가 제작한 뉴스픽션 콘텐츠입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실과 창작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가상 요소, 유세프 알발루시, 이준혁, 박형준, 살림 알발루시는 모두 실존하지 않는 가상 인물입니다. 관제실, 경납고, 두바이 사무소 장면과 인물 간 대화 전체는 창작된 허구입니다. 사실 요소, 나무호 화재, 선원 24명 전원 무사,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한국 선박 26척 고립, 통행료 거부, 파독 광부와 중동 건설, 세대의 역사는 모두 실제 사실에 기반합니다. 이 채널은 실제 사건에 창작을 더한 뉴스픽션 형식으로 제작합니다. 등장인물과 대화는 창작이지만 사건의 감동은 실제에서 가져왔습니다. 버텼습니다. 탄광에서도 사막에서도 바다에서도 그 손들이 끊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